그럼 지금부터 휴휴공간 동국명상원 개원 3주년 기념 인천 글로벌 명상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석종현 휴휴공간 동국명상원 이사장님께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이 개원한 지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에 저희 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은 열린 명상의 장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의 공간, 힐링의 공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과 웰니스 관광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날 명상은 힐링과 정신 건강의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신 건강의 향상과 자살 예방, 청소년 인성 함량 등 많은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등이 힐링 센터를 짓고 운영하며 서울시 등 지자체 등에서도 영상 페스티벌,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은 앞으로도 열린 명상의 공간으로 인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요 명상, 인천 시민들의 걷기 명상, 요가 명상 프로그램, 자살 예방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청소년들 인성 함량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명상의 활용으로 인천 글로벌 명상 웰니스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 공간 동국명상원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이사장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이신 그리고 법명사의 명상박물관의 이사장이신 선일 스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국명상원 3주년 이번 인천에서 글로벌 명상 포럼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종현 이사장 스님은 보이지 않게 인천 사회복지 어두운 단면을 다 보듬고 치유하시고 열심히 소리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보태서 동국명상원을 또 만드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명상을 인천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데 그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그 치유입니다. 메디테이션 원래 어원이 치유, 그러니까 치료인데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스트레스 많이들 받고 또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치유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국명상원과 더불어 명상 치유가 인천의 동국명상원에서 더욱 발전해서 한국의 명상 센터로서 거듭나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 기념식을 마치고 이어서 포럼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장효산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명상 포럼의 첫 번째 주제 강연을 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김동한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상담 일을 이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이제 명상을 활용해서 이제 꽤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렇게 계속 지금도 연구하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해온 그런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주제를 한번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애착이라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애착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접근으로 명상 중에서도 마인드풀니스 명상, 저는 그것을 이제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지만 최대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애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좀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애착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애착 대상, 주로 대부분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 엄마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예외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결되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본능. 그것이 초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나갈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다가가고 조절하고 내 삶의 어떤 지혜나 풍요로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그 방식, 그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거기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애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정애착, 그 다음에 반대는 불안정애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안정애착을 이제 본다면 아이가 불편할 때 아이는 대상을 찾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울음밖에 없죠. 그걸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애착 대상이 여기 엄마가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가 이제 좀 건강한 그 심적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아이가 뭔가 불편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울 때 엄마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공감이란 것은 이제 아이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이제 좀 불안정애착이셨던 분들은 그게 잘 캐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대로 잘 반응해주고 공감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그게 안 됐다가 이런 것들이 물론 완벽한 육아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충분히 그럭저럭 어머니가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아이는 세상이 되게 탄탄하다 느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고 느껴요. 왜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제 엄마의 반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세상이고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애착인데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는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고자 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있고자 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아이가 3살 이전까지는 물리적 거리가 더 중요해요. 물리적 거리. 그래서 물리적 거리와 함께 나중에 3살 이후부터는 이제 정서적 거리. 정서적 거리라는 것은 감정이 이제 얼마나 친밀하게 있느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기 마음속에 엄마라는 상이 형성돼 있고 그 상이 일관성 있게 대해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게 이제 정서적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이는 이제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욕구를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편했을 때 이제 그것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 넘실넘실대는 이 무언가가 편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이런 충동, 배고픔, 뭐 추위, 뭐 여러 가지 이런 충동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해결되는 그때 그 마음의 상태, 그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점점점 채워지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세상이 안전하고 사람들이 좋아져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친밀하다는 느낌을 그때 가지기 시작해요. 그런 정서적인 경험과 충동의 만족이 우리의 생리적인 발달을 진행시켜요. 인간은 특히 이제 뇌는 거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세팅만 되고는 그 이후 그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20살까지는 계속 발달을 시켜야 되는 그 숙명이 있는데 그러한 발달의 자원이 되는 경험이 그 엄마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리적인 이제 신경계들이 잘 연결이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나라고 여기는 느낌을 좀 확실하게 좋고 확실한 느낌을 가져요. 이게 나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탄탄하게 가져요. 탄탄하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존감, 자존감의 바탕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감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뭔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타인에게 도움도 잘 받아요. 대신 의존하진 않죠. 의존하진 않고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사람들에게서 협력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호 조절이라 그래요. 상호 조절. 내 혼자 조절하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조절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자기 조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상호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을 잘 하려면 상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애착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불안정 애착은 말 그대로 이제 안정 애착의 그 반대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뭔가 연결 요청을 했을 때 엄마가 민감하지 않다. 그 말은 그 아이가 울음을 들어도 그 타이밍, 그 반응의 속도라 그럴까? 이게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대체로 주로 이제 딜레이가 많이 되죠. 지연이 많이 되어서 아이가 뭔가 이렇게 수준이 넘어갔는데도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꽤 있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일관적이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아이에게는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이 내 상태를 엄마가 모르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느낀 그런 충동이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이게 한번 신경계가 이렇게 각성이 되면 흥분이 되면 이렇게 좀 다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종결이 돼야 돼요. 근데 종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아이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발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뇌 신경계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계가 우리가 화초에 환경이 제대로 주어져야 이렇게 잎도 잘 나고 뭐 이렇게 튼튼해지잖아요. 햇빛도 잘 받고 이래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시들시들 시든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신경계가 적절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이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뇌 발달에 부분들끼리 통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통합적 사고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 안 돼 있으면 어디 쪽으로 가냐면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정체성이 혼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굉장히 의존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했듯이 사람 자체를 만나는 걸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면 이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사람을 점점 피해서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세상을 이제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이 두 케이스 다 이제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잘 못 알아차려요. 그 불안형은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하니까. 근데 그 감정은 사실은 실제 자신의 감정이라기보다 왜곡된 가짜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진짜 그걸 내면을 못 느끼는 거죠. 안정애착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요 선 안에 있으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신경계가. 그래서 요걸 최적의 각성 영역이라 했는데 우리가 요 안에 있을 때는 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조절도 되고 상호 조절도 되고 이때 생리학적으로도 미주신경 중에 이제 등 쪽, 배 쪽이라고 분류하는데 앞쪽이라고 하죠. 앞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안정애착이 취하는 그 선택들을 잘 하게 돼요. 저의 상담의 목표는 이 내담자가 여기 안에 머물러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게 이제 저의 화두죠. 근데 요 영역 밖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아까 흥분된 상태. 그리고 주로 감정에 압도되고 이때는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져요. 근데 스위치가 교감신경이 켜지면 나머지는 꺼져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정서를 넘실넘실 느끼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밑으로 가서 저각성인 경우 일단은 감각 자체를 내리는데 요 근래에 이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등 쪽 미주신경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저각성 상태로 가는데 좀 강하게 켜지면 거의 기절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그래서 혈액이 돌지 않게 되고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 이제 얼어붙음의 상태인데 과각성에서도 얼어붙을 수 있는데 그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보통 이제 패닉, 공황 상태가 오는 얼어붙음이 있고 저각성에 있는 상태에서의 얼어붙음은 달라요. 이게 이제 근래에 추가된 되게 중요한 상태인 거죠. 주로 이제 혼란 애착이 강하게 이 부분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왔고 예전에는 이걸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혼란 애착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경계의 폭이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극이 와도 안정애착은 여기서는 넘어서지가 않기 때문에 조절이 되는데 혼란애착은 이 폭이 작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과각성되거나 저각성돼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애착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트라우마는 학대와 또 방임도 트라우마예요. 방임. 혼자 내팽개져 있는 상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불안정 애착이야 내가. 근데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물론 이게 좀처럼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근래에 들어서 인간의 뇌회로는 죽을 때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됐고요. 그 말은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도 어떠한 훈련과 경험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어도 안정 애착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심리치료의 희망이고, 어떻게 하면 안정 애착으로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접근이 있지만 현재 다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은 명상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그게 상식화되어 있고요. 그럼 명상이란 것은 어떤 명상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명상은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림 명상이란 것은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현재 순간의 경험을 두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현재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둔다는데, 그럼 주의를 두려면 대상이란 것이 좀 명료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상을 크게 이제 학파마다 좀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감, 감각, 그 다음에 신체 느낌은 이게 내장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장의. 그래서 거트 필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감을 떠난 그 장기의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체적 느낌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또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 우리 욕구에는 다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이미지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 우리가 경험을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경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그 5가지 요소가 다 알아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통합과 지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알아차림이란 것을 이 5개의 영역이 빠뜨려져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 또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경험에서 빠진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빠진 게 있다면 물어봐 주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명상을 심리치료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호흡 명상을 시키거나 이런 명상의 접근도 효과적이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적 알아차림이라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호간의 커넥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무엇이 빠져 있느냐.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빠져 있으면 너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몸의 느낌이 빠져 있으면 그때 네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니? 그때 너는 뭘 하고 싶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경험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영역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빠진 영역까지 좀 알아차려지면 그 다음에 좀 그 경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처리되고 완결되는 데까지는 내 몸이 반응을 해서 그게 이렇게 방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또 올리게 하거나 그래서 그 중에 주로 이제 사람마다 회피 애착이냐 이런 게 다른데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제 몸의 느낌에 머무르게 하면 그 느낌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너가 그런 느낌에 좀 머물러 보지 않겠니? 특히 부정적인 느낌을 회피하면 안 돼요. 화가 날 때도 그 화에 좀 머물러 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 어느 정도 감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각성 영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각성 영역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성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때 머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통합이 일어나면서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전체적인 느낌으로 변형이 되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발전이 돼요. 그럴 때 그 느낌의 의미가 뭐냐? 그 느낌이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느낌에 해당되는 통찰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 상황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또 내 자신과 대화를 할 때 이 프로세스를 잘 따라서 여러분들을 살핀다면 내 안에 큰 잠재력, 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삶의 치유와 풍요로 이끈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내담자를 통해서 좀 경험하고 있고 점점 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신 김동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습 강연으로 두 번째는 혜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혜성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혜성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신 김동환 박사님께서 알아차림 명상에 대한 걸 연이어서 저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알아차림 명상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 상담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명상이라는 이 불교적인 그 치유법, 즉 서구 심리 치료의 상담이라는 서구 심리 치료에서 명상이라는 부분을, 불교적인 명상이라는 부분을 같이 합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합했느냐? 이렇게 한 7, 80년대에 1970, 80년대에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심리 정신과 임상학자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병이 자꾸만 재발되는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재발되고 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재발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 심리 치료의 한계점, 즉 재발이 계속된다. 두 번째, 돈이 많이 든다. 약물 치료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신과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계속 약물 치료하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에 사실은 이거 대안으로 이 불교 명상이 임상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이제 영국의 카바진이라는 분, 8단계 명상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게 9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경 스님께서 명상 상담이라는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명상, 즉 염지감 명상으로 다시 한국화 시켜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명상 상담은 서구적인 상담 프로그램에 불교적인 명상 치유 방법을 같이 섞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4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 4단계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두 번째 단계, 명료화 단계라고 하는데, 이 명료화 단계에서 쓰는 방법이 바로 명상일지예요.
이 명상일지는 명료화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냐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고혈압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걸 탈동일시, 자동적 사고를 잠깐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동적 사고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까 우리 처음에 발표하신 김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착 형성이 안정되어 있는가 또는 불안정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자동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긍정적 자동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동적 사고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우리 불교의 오온, 모든 존재는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 사상과 같이 접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알아차림 명상 두 번째 한번. 자, 알아차림 명상 방법과 효과가 있는데, 자,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말로 하면 알아차림 명상, 즉 영지간 명상. 어떤 사건이 났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다거나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나 딸이 자녀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머물러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알아차림 명상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다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불을 끄고 잠을 깜깜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도둑이 들었잖아요. 도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도둑이 들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해요? 바로 전기불만 딱 켜면 도둑이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딱 불을 켜는 작업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바로 불을 켜는 순간 도둑은 도망가듯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사라지는 그 작업이에요. 그게 처음은 힘들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대로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싫으니까 감정 느끼기 싫어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고 그 경험의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같이 있는데 저 친구가 막 울면서 고함을 지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랬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친구가 자기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또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내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우리는 자기 감정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고 화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이라든지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고 딱 멈춰서서 탈동일시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일상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의 수단은 호흡과 함께. 자, 왜 그러면 호흡과 함께 하면 제일 쉬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부터 수행자들은 호흡과 함께, 부처님 당시도 호흡 명상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그 경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몸과 마음 영역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호흡을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저는 시골 출신인데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여름에 모내기 하기 위해서 그 논에다가 그 소가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해놔요. 흙을 갈아서. 그러면 그 시골의 그 논둑 사이사이에 보면 돌이 많잖아요. 그 속에 뱀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 물뱀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 논 갈아놓은데 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거기를 뱀이 이렇게 유영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원만하게 지내가요. 그렇게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수단을 쓴다 그랬잖아요. 호흡을 수단을 쓰면서 마음의 의식은 어떻게 마치 운전을 하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사 따로 있고 차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깊어지면 운전사가 차에 타고 있는 운전사가 하나가 되는 작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경지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경지는 바로 내가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동시에 바로 손님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 몸이 그림자인 동시에 나라는 거지. 그림자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라고 부르고 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지가 둘이 아닌 경지까지 가려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작동 오요인 넘겨주시면 네. 자, 여기서 오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불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내용이 항상 외우잖아요. 반야신경 외우실 때. 자, 오온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5가지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색, 수상, 행식.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로 색은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자, 물질. 그다음에 수는 감정, 느낌. 그다음에 상은 인식. 어떤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의지작용. 상은 저 사람이 뚱뚱하고 키가 작고 크고 이렇다라고 구별하는 인식. 표상에 나타난 것을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행은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의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은 인식 대상의 고유한 특징을, 즉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상을 통해서 다시 그걸 개념화하는 그런 식별하는 작용. 자, 그래서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온은 여러분 그러면 몸뚱이 이 자체는 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질은 색. 그럼 정신에 요게 들어가요. 여러분 수상행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합붕 사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는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그럼 촉감으로는 몸으로는 부드럽고 좋고 막 이런 거를 만지고 싶지, 거칠고 막 아프고 이런 거는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작용을 전부 다 가능케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동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학적인 정명으로 좀 어지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5가지 요인을 오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류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극에 따라서 있잖아요. 반응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척 했을 때, 아까 애착 형성이 어릴 때 유아기 때 잘 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요. 애착 형성이 좀 안 된 이런 친구들은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고 평가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으면 가까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같이 또 넘어가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래 이러다 보면 같이 욕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오온의 구조를 통해서 아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명상일지는 자신이나 타인이, 그러니까 나와 또는 내 가족, 내 친구 이런,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니까 이게 보호관찰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학생 또는 어른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상대를 해서 명상일지를 쓰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게 하루 이틀 쓰는 거하고 또 한 달 쓰고 1년 쓰는 게 또 달라요. 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쓰는데 그때 한 달씩을 모으면 내 마음이 주로 나는 이번 달 한 달은 화를 많이 냈구나. 아, 화를 낼 때 내 마음은 심장이 많이 뛰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10대 때 화를 하루에 한 번 냈다면 그게 30년간, 예를 들어 30대 때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를 거잖아요. 왜냐하면 화를 매일 냈으니까. 그러면 40, 50대 살만하면 죽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던 것들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조금 신체가 조금 불편하면 완전히 생각을 360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명상일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시간, 장소, 요일 이런 걸 적어놨잖아요. 왜? 아, 나는 해가 칠 때만 외롭다. 아, 나는 새벽만 되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통계가 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사건개요. 사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몸을 통해서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색에 속해요. 색. 오온 중에서 색. 자, 그다음에 마음에 작동했는데 수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다음에 생각은 상. 오온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갈망은 행, 의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고 싶은 행위와 하고 싶지 않은 했던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어때요? 내려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앞에 차 깜빡이를 안 넣고 갑자기 뭐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할 때 내가 너무 가까이 가 있으니까 그냥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내려서 어때요?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이렇게 했어.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운전 좀 깜빡이 미리 였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직접적인 행위와 하고 싶었던 행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위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했지만 하고 싶었던 행위는 어때요? 멱살까지 잡고 따지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다가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 상황이 그래요. 지금 사건 개요가 게임을 퇴근하고 오니까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감정은 어때요? 화가 남, 분노가 침임 80%, 그다음에 짜증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노트에다가 남편 한 건, 자식 한 건, 나 한 건, 또 뭐 자녀가 한 건씩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명상 일지를 쓰게, 일상에서 쓰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보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가족이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갈망도 다르고. 자, 그다음에 직접적인 행위와 간접적인 행위가 있는데, 자, 감정이나 생각은 정서적인 부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체화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갈망 부분은 직접적인 의지작용, 행위와 하고 싶은 의지작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어때요? 누구야? 뭐 철수야? 뭐 저녁 먹었니? 저녁 먹고 숙제 해놓고 게임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죠, 잘. 자, 직접적인 행위는 화가 확 나서 게임하고 있는 노트북 코드를 탁 뽑았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그럼 아들도 문을 쾅 닫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냉전 상태가 돼요. 하고 싶었던 행위는 뭐예요? 게임 그만하고 밥 먹고 숙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은 해주고 싶었던 행위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행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이 잘 돼서 내 감정을 잘 조절이 되면 하고 싶은 행위와 직접적인 행위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갭이 크면
어린 시절에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거나 불완전한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개입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했어. 그러면은 화가 확 나서 내뱉었어. 짜증을 내면서 아들한테. 그랬는데 이 명상일지를 쓰고 나면서부터 어때요? 알아차림, 아까 지금 했잖아요. 알아차림에 대한 개념이 내한테 몸에 익숙해지면 화가 확 나서 자식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틀 뒤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알아차림이 되면, 명상이 되면 요만큼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요만큼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이만큼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것이 무언가 자동적 사고를 딱 끊고 그 자동적 사고에서 머물러서 내가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머물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데, 도둑이 왔을 때 전기불만 켜면 자동적으로 도둑이 도망가듯이 내 몸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정은 일어났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사랑해서 처음에는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일상에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명상, 온이 어떻게 명상 일지화되어서 일상에서 활용되어지고 그 활용되어진 것이 나한테 도움이 일상에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접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 상담, 불교 명상인데 사실은 밥을 차려놔도 그걸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온과 이 명상일지 그거를 접목을 해서 현대적인 심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매일 이렇게 써서 사건이 일어날 때, 마음이 동할 때,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서로 바꾸어서 보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제가 가끔 TV 상담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 부부 관계 싸우고 겁나게 싸우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상일지를 활용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이해하는 시간, 나도 나 자신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시간을 위해서 이 명상일지를 항상 쓰시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전 모든 국민들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쓰고, 그러면은 조금 더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성 스님께서 알아차림 명상의 명료화 단계로서 또 자기 신의 감정, 생각을 자각하고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도구로 명상일지를 활용하는 그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연은 우리 백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백거 스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거입니다. 저희 다행히 같은 스승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오늘 제가 놀이 명상하기가 참 쉬운 게 김동완 박사님, 혜성 스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있어서 이론 설명을 많이 안 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인경 스님께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염지간, 알아차림, 그리고 잠깐 멈추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수행은 저에게 삶이 되고 저한테 수행이 되고 저한테 보람이 된 그런 수행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을
그 인재의 밑에 배움터 아이들을 데리고 100일간 이 알아차림 수행 공부를 했는데 100일 하고 한 달 쉬었다가 100일 했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는 것은 몸이 다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식상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릴 때 아프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아야 아가 왜 아프노 나가 놀아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거를 계속 유심히 보면서 아이 때부터 다 아프구나 이걸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명상 프로그램을 제 식대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이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멈추고 바라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성불도 놀이를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하고 풍선을 가지고도 알아차림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눈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귀로 듣고 들리는 것 가지고 또 판단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한없이 쫓아다니고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불교에서 이거를 18가지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다루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저 중학교 때의 저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좋은 것만 한없이 만나며 쫓아가고 싶은 마음 있고 좋지 않은 거 보면 고개 돌리고 도망가고 이거 2개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정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없이 좋은 냄새는 더 맡으려고 하고 맡기 싫은 냄새는 고개 돌리고 좋은 소리는 한없이 듣고 싶어 하면서 나쁜 소리는 그냥 고개 돌리고 그러면서 느낌도 마찬가지죠. 좋은 느낌은 한없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나쁜 느낌 조금만 있으면 싫은 거예요. 이걸 알고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마음 다루는 걸 먼저 하셨는데 저는 마음보다 몸에 먼저.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마음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몸부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걸 하면서 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놀이 명상을 진행해 봤는데 오늘 알아차림, 그리고 멈춤, 그리고 바라다 보는 거, 지켜보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셨는데 저는 10년 제가 지금 수행한 지 출가한 지 한 30몇 년이 넘었는데 10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호흡 명상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제 삶에서 10년이 넘어갔을 때 와, 이 호흡 명상 정말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소중한 게 나의 호흡이다. 여러분 숨 마셨죠? 마시면 살아요. 못 내쉬면 어때요? 죽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다 생로병사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병원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너무 빠르시네. 남편 뭐 부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호흡이에요. 이거 고요히 지켜보고 가실 자신 있으세요? 평생 내버려둔 호흡, 그냥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호흡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귀중한지 비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 호흡의 비밀을 같이 알려주면서 심도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 느끼고 다루고 하는 방법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냥 프로그램 진행자이면서 개발자예요. 저는 너무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는 금강경도, 하원경도, 반야신경도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개발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 놀이 명상을 할 거고 이왕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알아차림, 멈춤, 바라다 보기 호흡 통해서 잠깐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자, 자세를 한번
갖춰 봅니다. 내 엉덩이 꼬리뼈가 의자 뒤편에 딱 닿이게 하고 꼬리뼈, 척추뼈, 그리고 척추 등뼈를 타고 올라가는 뼈 고르게 하시고 일직선으로 세우셔서 목, 정수리까지 일직이 되게 합니다.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어깨, 가슴은 수평이 되게 합니다. 네,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감습니다. 머리에는 아무 생각 안 하기. 만약에 생각이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내가 봤습니까? 내가 지어낸 생각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단박에 끊으시고 아무 생각 안 하기. 그리고 의식을 코끝에 주고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주고 자신의 보폭에 맞춰서 6번 정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고요한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호흡을 고요하게 마시고 고요하게 내쉬어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푸시고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은 새월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머리의 긴장, 이마의 긴장, 입가의 긴장, 목의 긴장 다 푸시고 허리 한 군데만 텐션을 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호흡을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남은 시간도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의식을 깨우고 몸을 살짝 오른쪽 왼쪽 움직여주고 눈을 천천히 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편안하셨어요? 네. 요거를 하루에 5분씩만 하면 요렇게 처음에는 요만큼이잖아요. 한 달 하면 이만큼 커지겠죠. 헬스장 가서 이렇게 운동하면 여기에 근육이 붙죠. 예. 요렇게 하루에 5분씩 하면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네. 가져가시는 분한테 이익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저는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저에게 풍선하고 혹시 보리는 불안하고 뭐 이거는 흉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불안해요. 스님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안해요. 자, 조급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 오늘 한번 잠깐 저하고 느껴보고 싶으신 분 2분 정도 제가 초대할게요. 좋아요. 한 분, 3분이 왔어요. 그럼 한 분이 더 와야 돼요. 짝이 맞아야 돼요. 4명. 얼른 와요. 됐어요. 여기. 이거 풍선 놀이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게임을 할 거예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이에요. 이거를 머리로 땅 쳐가지고 치고 저 국기까지 돌고 올 거예요. 거기 2분은 여기까지 오세요. 돌아서 거기까지 가는 건데 풍선이 땅에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아까 뭐라 그랬죠? 풍선이 떨어졌을 때의 느낌 알아차리고 멈추어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시작합니다. 시작. 앉아요, 그 자리에. 자, 누워서 하든지 호흡을 하든 앉아서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아까 호흡했죠? 우리는 이제 이걸 지켜보는 우리도 보는 거야. 답답한지 깝깝한지 누가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는지 보는 거예요. 어때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봐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은 안 끌어요. 그냥 모처럼 이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자, 응원의 목소리도 한번 내보세요. 일어나, 가봐,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이, 좋아. 또 가야 돼. 전진 저까지 갔다 와야 돼. 태극기까지. 예, 부지런히. 자, 아우. 안 돼. 앉으셔. 왜 손으로 치고 싶었는지 앉으셔. 내가 봤어. 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멈추지 않고 가고 싶은 느낌? 네, 저쪽으로 빨리 가고 싶죠? 예. 그만큼 쉬었다 가십시오. 쉬어 보세요. 호흡 아까 가르쳐줬죠? 자, 여기는 서 있으니까 어때요?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대. 여러분들도 그래요? 맨날 그래 사셨죠? 저까지 가고 싶었는데 공이 떨어졌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 많죠? 예, 이랬을 때 나 알아차림, 멈추고 호흡 가다듬고 호흡 한번 아까 스님이 아까 처음에 해준 것처럼 한번 해보고 가봐요. 어쩌면 더 잘 갈지도 몰라요, 공이. 왜? 멈추고 호흡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시간을 한번 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한번 움직여보세요. 괜찮아. 괜찮다고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여전히 쪼그리고 앉았어. 오. 자, 여기 와서 앉으세요. 호흡하고 앉아 계셔 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재밌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청소년들은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 끝까지 경쟁 위주로만 가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너무 경쟁 위주로만 살았다고 제가 멈춤을 신호를 줬는데도 끝까지 막. 그래서 1등 한 사람 있잖아요. 1등 했는 청소년. 너무 공치기를 잘해가 1등 했는 사람은 스님이 보기에는 1등은 했지만 한 번도 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꼴찌 가고 늦게 가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라도 지금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 힘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꼴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돌아가지만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늦게 가고 돌아가더라도 다그치지 말고 멈추어서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줘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백담사에서 겨울 방학에만 21일, 24일, 길면 27일을 청소년들을 25명을 데리고 방학 기간을 보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자기 자랑 엄청 해요.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스님이 보기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허에서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랑받았다고 하는데 예뻐가지고 부모가 다 돈을 벌러 다니니까 미안하니까 통닭 사 먹어라, 피자 사 먹어라 이런 걸 많이 줬어요, 물질로. 그래서 아이도 받아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방임인 거예요. 미안해서 뭐 사 먹어라, 뭐 해라 돈으로 다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사랑은 안 받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스님이 내 자녀한테 줘야 될 거는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는 언제든지 뭔가는 잘할 거라고 하는 지지해주는 응원의 사랑, 10번, 1000번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거 하나만 있지 나머지는 이것만 못하다는 거. 인정하시면 박수 치시고 자녀들한테 사랑. 여기 1등으로 돌아오셨는데 소감. 1등보다 제가 이런 데 올라와서 이걸 체험을 했다는 게 제가 이런 체험은 처음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들리셨어요? 1등보다 이런 체험은 처음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래요. 네. 오늘 비록 놀이를 가지고 청소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쉼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예, 그냥 호흡한테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비밀은 누구한테 있냐면 각자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뭐 동국 명상원에 가서 갔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갔다 온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써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변화가 있어야지 오늘 왔는 보람이 있고 정말 저희한테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5분 너무 길면 2분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요만큼으로 마쳐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또 뵐 기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 유일의 동국명상원에서 인천시 처음으로 이런 명상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이사장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동국명상원은 인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상 포럼을 더욱 발전하고 또 명상 페스티벌을 또 진행해서 인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동국명상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명상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